1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우리 정부가 이제 그동안 저희 나라의 자원은 이제 한정된 자원과 좁은 땅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 많은 인구, 그다음에 그 많은 인구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나왔을 때 그 젊은 인구들이 많은 도전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던 게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었었습니다. 그분들이 은퇴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것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왔죠. 정책적으로 어떻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유일 인구에 대한 부양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충격을 줄여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1차, 2차, 이제 3차 기본계획은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올해까지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다음 또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올해까지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올해 말에 또 4차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출산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한번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84페이지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표 3-8을 보시면 1차 기본계획 2006년에서 2010년 4대 분야 237개 과제를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구축한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이런 분야, 4개 분야를 가지고 중점과제 247개의 과제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1차 기본 계획인 거고요. 2차 기본 계획 표 3-9를 보시면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3대 분야 231개 과제를 추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분야에서는 1. 가정양육의 일상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 출산 부담의 경감, 세 번째가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총 78개 분야에서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고령 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장 동력 분야, 성장 동력 분야에서 총 58개 중에서도 잠재 인력에 대한 활용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령 친화 사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자, 교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정부 제3차 기본 계획은 합계 출산율이 2020년 1.5명, 2045년 2.1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좀 기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통계 수치를 보면 합계 출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아직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많은 여성분들이라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아이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에 대한 출산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이 쌓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한 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첫 번째 페이지 86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차 기본 계획의 향후 정책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있습니다. 첫째, 0에서 18세 성장기의 아동수당 도입입니다. 현재 이제 아동수당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수당, 영아수당까지도 이제 제정을 해서 그 0에서 12개월까지 아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출산,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와 육아수당에 대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출산에 관한 부분들의 여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또 그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인 법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육기의 공보육 서비스 확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기의 직업교육 체계 확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용기일 경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선 및 최저임금의 인상.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그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런 그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사회에서 받아들이거나 사회적인 충격들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아직 많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고용기일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렇게 큰 6가지의 틀을 가지고 3차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출산 고령의 생애과정별 사회구조적 저출산 대응 대책을 한번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생애과정 중에서 사회구조적인 무적 위험에 대한 비용되는 거 보면 출산 육아 및 보육기, 교육기, 고용기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자,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개선을 하고 육아 수당을 도입을 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좀 주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보육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그럼으로써 아이에 대한 교육에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조금 덜 들이고 아이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육기에는 직업교육들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연계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제 학력 차별에 대한 부분, 대학 졸업이냐 아니면 산업학교에서 마이스터로나 이런 거에 직접 직업교육을 받고 온 분들하고의 급여 차이가 너무 현격히 많이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의 차별을, 급여에 대한 차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제도의 개선을 좀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저출산에 가장 신혼부부들 아니면 젊은 층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게 결혼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질의를 하면 집 구하는 부분, 직업을 구하는 부분, 또 직업을 구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있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정책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계획이 바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 수당도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 주택을 청약을 할 때도 다주택자 우선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위한 어떤 별도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아이들 고용에 대한 기회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동 수당, 영유아 수당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자녀 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에 대한 개선들을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기본 계획들을 좀 크게 확장하는 방향을 좀 보면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또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 지역사회에 관한 부분, 또 사회문화에, 우리의 가족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를 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출산율 제고 어떻게 할 거냐? 결혼과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 2차 기본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방틀을 해서 기본적인 사회적인 마인드나 인식들의 폭을 넓히고 펀더멘탈 기본 틀을 좀 만들어 왔다 그러면 이제 3차 저출산 교육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미시적인 요인으로 결혼 비용이나 자녀 양육 또는 교육비,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 또 임신이나 출산 건강에 관한 부분 4가지 큰 틀로 좀 구별을 해서 어떻게 바꾸냐?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나 사회적인 경기나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서민들이나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 중심으로 바꿔서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좀 만들겠다는 거고요. 노동 시장에서도 학벌이나 실업에 관한 부분들, 고용에 관한 부분들, 또 가족 친화적인 직장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공립교육 시스템을 많이 늘어나가게 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시장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족이나 다자녀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노동시장에서도 직장에 관한 문화들도 많이 바꾸고 있죠. 첫 번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많아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차별을 좀 많이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여성이 근로를 하지만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경험, 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통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유리천장에 대한 부분을 깨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배려를 통해서 여성이 임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찍 퇴근해,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또 전과 비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휴일이든 야근이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일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가족과 보낸다거나 현재 하고 있는 52시간,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을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들을 노동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에서도 가족 친화적이고 사회 환경에 가족들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쉬운 것들이 이제 공원을 많이 만든다거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 제도에서 많이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에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에 관한 부분들에서도 외국의 근로자들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들을 많이 높여서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다 같이 한 지역에 살고 지역사회 같은 구성원으로서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르게 생활하고 나와 피부색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가족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해서 엄마가 아니면 여성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해서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가사노동에도 참여하죠. 요즘 이제 저도 요즘에 알았습니다. 요생남이라고 한다라는 거더라고요.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저 때만 해도 요리하러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가 이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채신머리 떨어지는 일이라 못 들어오게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여성분들도 없으시죠. 여성이 아내가 좀 늦게 퇴근하면 제가 일찍 들어가게 되면 먼저 저녁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도 유치원에서 데려다가 같이 쉬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밥상에 같이 앉아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사노동에도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모든 게 바로 이제 이번에
3차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부양부담이 인구 보너스라고 해서 인구 생산하는 인구가 많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세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인 세대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에 이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인 역량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3차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니까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우리나라가 2017년에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던 그 2020년 정점에 달하는 거고요. 2018년에 고령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되면서부터 정점을 찍고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고 총인구도 감소하고 노인 인구도 감소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기가 나왔다. 인구 보너스, 인구 오너스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를 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인구 보너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서 사회 발전에 조금 도움이 좀 덜 되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들이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보너스 시기에서 인구 보너스 시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될 문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려야 될 노인복지부에서의 큰 화두다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일자리 공백이 생기고, 이거를 인사정체가 풀리면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들,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야, 더 좋은 기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것이다. 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그동안 배웠던 숙련도나 경험들, 노하우들이 다 전수받기 전에, 아니면 전수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은퇴를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동력이 질적 향상이 좀 많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은퇴하시기 전에 젊은 세대들이 가서 배우고 그 노하우를 익힘으로써 질적으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으로 첫 번째, 정년 연장된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평균 기업들의 평균 정년 연령이 57세, 그다음 실제로 은퇴하는 시기가 67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개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보다 노령화 시기를 먼저 20년 면접했던 일본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오래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정년을 하시고도 퇴직했을 때 건강히 허락을 하시는 한 회사에 나와서 일해주세요. 대신 급여는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신 분들이 오셔서 젊은 세대들한테 기술 연수를 해주고,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발전된 기술을 배워서 사회의 생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요 유발을 통한 고령자의 실업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정년을 앞두신 많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간제 근무제도 만드는 거죠. 이전에는 급여를 예를 들어서 다 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본인이 은퇴하신 나이지만 건강에 허락하는 시간 나와서 일하시고 기술 연수하시고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고용의 형태가 되는 거죠. 파타임 제도라든가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30시간만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실업 대책들에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 나누기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예. 이전에는 1일 2교대로 2조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4개조 2교대 하시죠. 아니면 4개조 3교대 하시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하는데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해서 한낮까지 일하시는 한 조, 그 다음에 한낮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시는 조,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쉬었다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가 있어서 그분들은 쉬셨다가 다른 순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사람 그 근로자들마다 충분히 휴식을 통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자리에 일자리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일자리 나누기 같은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네. 2018년에 출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2010년에 627명, 2017년에 888명, 2018년에 9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출산 휴가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임신부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크레딧을 주죠. 혜택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애검사라든가 다 무료로, 그 다음에 산모수첩 같은 걸 주셔서 보건소나 뭐 다니시는 일정 기간 다니시는 그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케어나 산모와 아이에 대한 뱃속의 아이에 대한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혜택들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그 연금을 수령하는 그 연령도 65세까지 2030년까지 65세로 지급 연령을 조정하고 당초에 50%를 받기로 되어 있던 자기 그 연금 지수를 점점점 줄여서 지금 이제 45%대까지 낮추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세에 100만 원 받던 분이 그 다음 후세대에서는 65세에 70만 원 받는 식으로 연금의 수령액도 줄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늘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연금을 지급 개시 연령을 좀 늦춘다거나 아니면 그 연금 재정 상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출산 제도와 연계해서 뭐 크레딧 제도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조기 수령을 억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어라고 해서 사회보험,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가 의료보험이 없죠. 개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분들은 메디케어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연금 이런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생산을 일을 하실 나이인데 안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을 현격하게 줄여가지고 차이를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령 상승을 하고 조기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받을 금액들을 차이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 때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0세에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불이익을 많이 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제를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을 인상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징수액을 좀 늘려서 재정의 안정화를 도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험 재정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부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고령층이 편입된 2020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죠. 예.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붓다가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 연금액 때문에 연금 지급률이 건강한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연금 지급률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아마 2050년이면
이제 연금 기금이 고갈됐다라는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금 고갈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수령액을 좀 줄인다거나 지금 수기를 미치는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 인상이나 뭐 세율 인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들의 증가로 은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국민연금 수령이나 연금 수령을 위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건강보험이나 또 베이비붐 세대들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죠. 건강보험과 별도로 또 그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연금들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험료들을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신데 세금의 성격으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건 고령화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체 건강보험 지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따져보면 전체 노인 인구가 약간 11% 정도의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체 건강보험 액수가 3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이가 드시고 하면 신체의 각 부분이 많이 사용하시고 하시니까 건강이 약화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되는 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이 소모가 빨라서 다른 세대들보다도 적은 인구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동해안국에서 최근의 지출 증가를 위한 억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든 2020년 이전에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 구조의 슬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장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